제약 바이오 분야의 대회 좀 깊이 파헤쳐 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특히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오고 가는 천문학적인 계약의 실체는 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바이오 기술 계약 전문 서적부터 산업 동향 보고서, 실제 라이센스 계약 조항 샘플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1만 개의 아이디어 중에 단 하나만 살아남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각 임상 단계는 뭘 의미하는지, 또 거대 제약사, 빅파마와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투자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청취자분께서 꼭 장착하셔야 될 관점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 분야의 가치평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업 분석이랑은 그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 확률은 말도 안 되게 낮지만 단 한 번의 성공이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보상을 안겨주거든요. 일종의 비대칭적 베팅의 세계인 거죠. 오늘 저희 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만들고 또 위협하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비대칭적 베팅,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1만 분의 1 확률 게임, 신약 개발의 여정부터 한번 떠나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BIO 기술 계약 총서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와, 과정이 정말 길고 험난하더라고요. 연구 단계에서 후보 물질 찾고, 동물로 전임상하고, 그 다음에야 사람에게 임상시험 1, 2, 3상을 거쳐서 시판 허가를 받는다. 과정도 과정인데 시간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걸려요. 자료를 보면 후보물질 탐색하는 데만 평균 5년, 동물 실험인 전임상의 3년, 임상 1상의 1.5년, 2상의 2년, 3상의 3년, 허가받는데 또 반년. 이걸 다 더하면 15년이 훌쩍 넘는 대장정이죠. 15년이요? 네. 갓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연구만 하는 셈이에요. 와, 정말 기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후보 물질이 사라지는 속도예요. 1만 개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동물 실험 단계에 오면 250개만 남고, 사람에게 처음 테스트하는 임상 1상에는 고작 5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2상에 4개, 3상이 2개, 최종 허가는 딱 하나. 이거 거대한 깔때기 같아요. 구슬이 1만 개를 쏟아부었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만 나오는 거죠.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그 깔때기의 각 단계는 저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가치 평가 자료를 보면 각 단계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전임상은 동물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독성, 즉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처음 확인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통과해야 비로소 사람에게 시험해볼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 그럼 전임상을 통과한 그 소수의 후보 물질들이 드디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 들어가는 거군요. 이때부터는 정말 긴장감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임상 1상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약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한가? 그래서 보통 소규모의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요. 약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흡수되고 퍼지고 배출되는지, 즉 PK/PD,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약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건가요? 오로지 독약이 아닌가만 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항암제처럼 독성이 강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할 수 없는 약들은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요. 그럼에도 일상의 제일 목표는 무조건 안전성 확보입니다. 여기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명분이 생기니까요. 안전성이 확인됐다. 그럼 이제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겠네요. 그래서 이 약 효과가 있긴 한 거야?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곳이 임상 2상입니다. 소수의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약효를 확인하는 단계죠. 그리고 어떤 용량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최적의 값을 찾아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이상을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 단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한 이 약의 컨셉이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개념 증명. 말이 멋있네요. 그만큼 이 단계의 성공 여부가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른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 회사는 거의 다시 태어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반대로 여기서 실패하면 프로젝트는 대부분 폐기됩니다. 1만 개 중에 5개만 들어온다는 임상 1상보다 5개 중 4개가 살아남는 이 임상 2상의 성공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개념 증명까지 성공하면 마지막 최종 관문인 3상에 돌입하는 거군요. 네. 임상 3상은 이제 우리 약이 진짜 효과가 좋다는 걸 수백, 수천 명의 대규모 환자 그룹을 통해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단계예요. 기존에 가장 잘 팔리던 약이나 혹은 가짜 약, 위약과 직접 비교해서 우리 약이 이만큼 더 우월합니다 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하죠.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데 KPBMA 포커스 보고서를 보니까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뛰네요. 1상에 340만 달러, 2상에 860만 달러였는데 3상은 무려 2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요. 이건 평균치일 뿐이고요. 신약 종류에 따라 수천억 원이 들기도 해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각 단계, 특히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3상만큼이나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2상 결과 발표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IQVI의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보고서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요. 임상 결과 발표가 바로 기업 가치의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 변곡점의 힘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의 임상 2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발표한 날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한 20, 30% 올랐을까요? 하루 만에 80%가 급등했어요. 80%요? 네, 이게 바로 임상 2상이 갖는 개념 증명의 파괴력이에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완전히 재설정되는 거죠. 이거 진짜 대박일지도 몰라 하고요. 와, 80%.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3상에만 수백억 원이 드는데 작은 바이오 벤처가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죠? 만약 3상에서 실패하면 그 돈은 그냥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가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리스크가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작은 바이오텍에게 구원투수가 등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즉 라이센싱 계약이 바로 그 구원투수죠. 아,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군요. 빅파마는 돈은 많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프고 바이오텍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후속 연구를 할 돈이 없고. 완벽한 필요의 결혼이죠. 빅파마 입장에서 가장 큰 공포는 특허 절벽, 페이턴트 클리프예요. 지금 회사를 먹여 살리는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끝나면 매출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거든요. 한 보고서를 보니까 2032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약이 45개, 예상 매출 손실액이 총 2,1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이 넘어요. 이 빈자리를 채우려면 외부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오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마치 엄청난 흥행 시리즈가 끝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다음 히트작을 찾아서 전 세계 독립영화제를 샅샅이 뒤지는 것 같네요. 딱 그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수조 원짜리 약속인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계약서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BIO 기질계약 총소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선급금, 업프런트 페이먼트입니다. 선급금이요?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받는 돈인데 이건 나중에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일종의 계약금이군요. 이 액수가 클수록 빅파마가 이 기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의 가치를 초기에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척도예요. 두 번째는 마일스톤 페이먼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임상 1상 성공하면 얼마, 2상 통과하면 얼마, FDA 허가받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받는 돈이죠. 그냥 성공보수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거든요.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다음 단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고요. 돈을 주는 빅파마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엉뚱한 길로 새지 않도록 관리하는 중간 점검 장치인 셈이에요. 만약 약속된 마일스톤 지급이 계속 늦어진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 일종의 옐로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와, 돈의 흐름만 봐도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모든 바이오텍이 꿈꾸는 로열티즈입니다.
이건 약이 드디어 시장에 출시된 후에 발생하는 순매출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년 넘게 고생한 것에 대한 최종 보상이자 회사의 꾸준한 현금 창출원이 되는 거죠. 돈 말고 계약서에 숨어 있는 독소 조항이나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주는 건지, 엑스클루시브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도 팔 수 있는지, 넌 엑스클루시브인지,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권리인지, 전 세계 판권인지, 특정 암에만 쓸 수 있는지, 모든 암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해요. 또 하나, 투자자라면 반드시 실사 의무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실사 의무요? 기술을 사간 쪽이 열심히 개만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건가요? 정확해요. 빅파마가 좋은 기술을 헐값에 사서 경쟁자가 될 만한 싹을 미리 잘라버리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바이오텍이 권리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나요? 그럼요. 브로큰 딜스라는 기사를 보면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최근에 존슨앤드존슨이 아이도시아에게, 로슈가 리페어 테라퓨틱스에게 기술을 반환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건 기술 자체의 실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빅파마의 내부 전략이 바뀌어서 미안, 우린 이제 이 분야에 집중 안 하기로 했어 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계약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계약이 살아있는 생물 같다니? 외부 환경 변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네요. 아주 크게 봤죠.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예요. 이 법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약사랑 약값을 직접 협상해서 강제로 인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새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 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대상이 되면 그만큼 로열티를 깎아준다. 아니 그럼 계약 총액이 1조 원이라고 발표됐어도 나중에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실제 손해주는 돈은 훨씬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변수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계약 총액이라는 숫자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실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업, 옥석을 가리는 법을 알아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이오 기업 가치 평가의 심장은 파이프라인 분석에 있어요. 한 회사가 개발 중인 모든 신약 후보 물질 리스트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볼 때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단계별 균형이에요. 단계별 균형이라면 전임상부터 1, 2, 3, 4까지 후보 물질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걸 주식 포트폴리오에 비유할 수 있어요. 좋은 파이프라인은 장기 성장주, 그러니까 전임상, 중기 유망주 1 이상, 그리고 곧 배당을 줄 우량주 3상이나 시판약. 이게 균형 있게 섞여 있는 포트폴리오와 같아요. 만약 지금 잘 팔리는 약은 있는데 바로 뒤를 이을 3상 후보 물질이 없다. 그건 마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모아놓은 연금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치료 영역, 테라퓨틱 에리어의 집중도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항암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항암제 시장에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정부 규제가 불리하게 바뀌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죠. 듣다 보니 초기 바이오텍은 이런 파이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특히 초기 바이오텍은 경영진의 역량, 그 자체가 기업 가치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 신약 개발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경영진이나 노벨상급의 저명한 과학자가 이 사회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투자 유치가 몇 배는 수월해지죠. 사실 많은 바이오텍의 최종 목표는 빅파마의 회사를 통째로 파는 M&A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상품성도 중요하겠네요. 네, M&A 타겟으로서의 매력도가 기업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빅파마가 저 회사는 우리 파이프라인에 비어있는 조각을 완벽하게 채워주네 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자산 가치 이상의 전략적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사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늘 이 회사가 과연 빅파마의 쇼핑 리스트에 오를 만한가를 상상해 봐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투자자로서 실사, 즉 듀 딜리전스를 할 때 서류 가방을 들고 가서 자, 뭘 보여주시죠?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루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봐야 해요. 바로 지적재산권 IP 포트폴리오입니다. 규제 실사 체크리스트 자료를 보면 모든 특허의 목록과 현재 상태, 출원일, 핵심 권리 범위 등을 정리한 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해요. 우리가 지으려는 성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넓게 쳐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죠. 성벽에 구멍이 있다면 아무리 성이 화려해도 소용없으니까요. 특허가 핵심 방어막이군요. 또 뭘 봐야 할까요? 규제 준수요. FDA나 EMA 같은 규제기관과 그동안 주고받은 모든 공식 서신 기록, 임상 데이터가 조작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 관리 계획서나 제3자 감사 보고서 같은 게 있다면 신뢰도가 수직 상승하겠죠. 이런 서류 작업이 부실한 회사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계약서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겠네요. 반드시요. 특히 언뱅크블 라이센스, 즉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조심해야 해요.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라이센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조건이 안 좋아서 은행에서 담보로도 안 받아준다는 건가요? 나중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비율을 너무 높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약을 팔아도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라면 어떤 투자자가 추가로 돈을 대려고 하겠어요? 어떤 회사가 M&A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계약은 결국 상업화로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결국 바이오 투자는 반짝이는 과학기술, 즉 임상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차가운 비즈니스인 계약 조건, 그리고 경영진이라는 사람의 역량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꿰뚫어보는 종합 예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약 개발의 각 단계와 계약의 세부 조항들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네요. 1만 분의 1이라는 극악의 확률을 뚫는 신약 개발의 여정부터 수조 원이 오가는 기술 이전 계약의 속살,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짚어봤습니다. 9,999개의 실패 위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성공이 한 기업의 운명을, 나아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걸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최근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 즉 AI가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건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AI를 통해 후보 물질 발굴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개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면 미래의 기술 이전 계약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마일스톤의 정의가 임상 이상 성공이 아니라 AI가 예측한 성공 확률 80% 달성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로열티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AI가 예측한 미래 시장 점유율에 연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비즈니스 계약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